안녕하세요. 예,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예, 자, 증시 8월 CPI 미국에서 발표된 이후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좀 굳건한 투자 원칙을 좀 세워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시장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사실 연휴 전에 저는 그래도 연휴 이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인플레이션 픽아웃이 좀 지표에서 확인될 거로 봤고, 그렇게 보면은 주식은 이미 충분히 싸져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연휴 전이 좀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연휴 끝나자마자도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미준 씨가 이 폭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내려왔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생각이죠. 연준에서 계속해서 저희를 좀 고통스러워질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좀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 준 거였죠. 그래서 사실 연휴 전에도 뭐 그래서 50bp 올리냐, 75bp 올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8월 CPI가 발표된 이후로는 이거 100bp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보다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시장에서는 대략 연내에 한 3.75 정도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프라이싱을 어느 정도 했다 봤는데 이제는 4%까지 프라이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내년 초에는 4.25에 4.5까지도 가능하다.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그 PER이라는 거는 결국 할인율인데 금리가 움직이면 그만큼 그 할인율이 바뀌죠. 그래서 나스닥이 특히 폭락이 심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오늘 안 기자님이랑 하면서 저도 이제 전화 받고 이럴 때마다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출발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 어제 이렇게 시장에서 충격을 줬던 거는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소위 변동비가 높은 에너지라던가 식료품 가격이 포함된 그것보다 코어 CPI라는 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당황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상식적이겠죠. 이제 유가 같은 거야 진정되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임금이라던가 주거비 같은 거는 이거 쉽게 하락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좋은 상황은 아닌데,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주거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들. 주거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많은 이제 언론지상에서 보면은 항상 미국과 한국의 주거비 비중이 나오는데, 한국이 항상 많이 낮죠. 되게 낮네요. 물가에.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낮게 칠까, 통계치를? 사실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 물가 지수에서 미국은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CPI에서 CPI에서는 헤드라인은 한 31.2%고요. 코어에서는 39.5%예요. 그래서 코어가 올라온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인데 여기 재미있는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치는 렌트비도 있지만 9.6% 올라왔잖아요. 코어에서. 비중이 이 정도 되는데 9.6%. 왜 39.5%냐면 여기 29.9% 적힌 좀 아주 높은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비중이 뭐가 높은 거냐면 이거 갖다가 아래 제가 주석에 달아놨는데 OEI라고 해요. Owners Equivalent Rent인데 쉽게 말해서 주택 소유자의 등가임대로 해석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월세든 이제 실거주든 살아야 되는데 실거주는 보통 이제 주거비가 안 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월세에 준하는 이자 비용을 내고 있으니 그걸 이제 비용으로 정확히 기자님 말씀하셨어요. 보통 집을 소유한 사람이 전월세를 갖다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가지고 산출하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주택 어쩌면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어제 CPI 나온 뒤에 좀 부담스럽지만 이것도 결국 안정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안정화되냐. 지금 임대료가 올라온 이유는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더 렌트비를 내라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온 거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집값이 내려온 데이터를 잡히는 거는. 그래서 몇 개월 걸릴 것 같지만 저는 잡힌다 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그 집 가격이 내려오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왜 내려올 거 아니야?
미국의 30년 모기지가 지금 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 넘었다고 들었죠. 6.1이에요. 예. 와, 그러면 6%의 지금 대출 받아 집을 살까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제 고민스러워 하실 텐데, 하여튼 좀 진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충격이 지속적인 충격은 되지 않을 것이고, 예. 물론 뭐 집가격을 잡고 뭐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좀 연준이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겠지만, 이번에 어쩌면 거의 3.75에 4%의 어떤 기준금리를 프라이싱 한 것이 아닐까, 하루에. 예.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연준이 강하게 긴축에 들어가면 그에 뒤에 반드시 따라붙었던 우려가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였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의 소비가 이제 집값과 실업 여부에 따라서 좌우를 많이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변수가 키인데, 집값을 잡겠다고 또 금리를 폭등시키긴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렵죠. 기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 소비를 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가 견고하고 고용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이 어디까지 인내할 것이냐. 물론 연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물가를 통제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인군도 너희도 올리지 마. 예. 그리고 집 가격도 올리지 마. 예. 뭐 이걸 신호를 주고 있죠. 근데 그거 왜 경기를 망가뜨려? 이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은 다른 데 있어요. 만약 이 문제는 잡힐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CPI나 이런 것들이 선방한 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에너지 가격이 잡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에너지 가격만저도 안 잡혔을 때죠. 지금 이거 보시면 에너지 가격은 지금 CPI의 기여도를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로 기여도를 높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쉘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숙박비도 많이 올랐고, 다 올랐죠.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어 CPI가 좀 싸서 좀 우리가 시장의 예상치 벗나가서 좀 두렵지만, 어쩌면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집가격이 좀 내려오니까, 또 식료품 가격, 공물가가 내려오니까 좀 음식료 물가도 좀 잡히고, 이 소위 렌트비도 그렇게까지 안 잡힐 줄 몰랐는데, 이 시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식료품 가격도 내려와도 이제서야 많은 기업들이 막 과자 가격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뒤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PI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연준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를 좀 우리보다는 앞서서 생각해 왔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잡힐 때까지는 나는 긴축할 거야. 근데 그것의 상단이 어디냐에 대한 고민인데, 어느덧 이제는 4%를 넘어서 4.5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75에서 4%까지는 프라이싱을 했다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기서 하방을 크게 열 이유는 없다.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게 프라이싱이 끝났고, 이번에 CPI가 좀 진정되면 오히려 위를 좀 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가 그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야, 이건 뭐야? 하고서 덜컥 금리를 상당히 더 열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막 프라이싱 했고, 그 결과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난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기자님이 좀 제가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하셨던 거는, 이제 어떤 취지였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그럴 걸 전제로 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현재는 체력이 된다 보는 것 같아요. 경제가, 소비도 어느 정도 있고 고용도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물가를 최우선해서 잡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해진 거는 이 상황을 본다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CPI 이슈는 좀 그 정도에서 저는 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미국 주택 이슈도 사실 그 전에 또 공급망 이슈가 되기 전부터 주택 공급이 좀 더 유연하게 빨리 좀 탄력적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은 아니지만 요새 이 영향 때문인지 국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가격 하락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방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서울까지 전염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부동산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어쩌면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를 줄이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일단 돌아선 순서가 부동산이 먼저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돌아선 순서는 아마 채권이 먼저일 것 같고 이 정도가 금리가 한계야 하면 거기서는 채권 매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이 주식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 순서로 가는데 채권은 좀 이제는 좀 뭐 매력적인 구간이 오지 않았나. 가끔 이 생각도 들거든요. 야, 미국채가 정말 4%짜리가 나오면 야, 이거 뭐 참 낮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부터 사들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마냥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게 주식 얘기를 좀 건너가서 해보면 제가 이제 안 기자님이 저를 이렇게 원하지 않으셨는지 거의 1년 만에 초청을 해주셨는데 작년 10월에 왔을 때는 제가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장을 말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뭐 CPI 충격도 있고 매일 뭐 미디어를 보고 있으면은 거의 지금 좀 있으면 2천 깨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너무나 뻔한 얘기겠지만 투자라는 거는 첫 번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사고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투자에 접근한 사고, 투기가 아닌 투자적 사고는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환적 사고라고 좀 봐요. 어떤 순환이냐, 뭐 경기가 좋을 때, 좋을 때 사자 이 말이 아니라 남들이 좀 비관적으로 볼 때 그 비관론이 좋다가 아니라 비관론이 주는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이 생기거든요.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 그럴 때 주식을 사고 남들이 굉장히 어쩌면 환호하고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할 땐 줄이고 작년 10월은 제가 작년 한 4월서부터 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100서부터는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3,300을 갔죠. 저는 뭐 그때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트레일링 포 PBR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자본 총계, 뭐 미래 거 말고 그냥 지금까지 딱 자본 총계만 갖고서 자본 총계 대비해서 즉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냐 이걸 PBR을 본 건데 사실 그때가 1.2배가 넘어갔어요. 1.3배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1.2배 이상에서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뭐 과거를 항상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봐왔던 소위 금융위기 이후의 사이클은 특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거든요. 1.2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밸류가 비쌌음에도 많은 분들이 몰렸었죠. 반대로 지금은 어떠하냐면 트레일링 PBR로 2270 그때가 0.9배 약간 깨졌을 때예요. 0.9배라는 거는 더 깨져가지고 코로나 때는 0.63배도 갔었죠. 0.63배가 바닥이냐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0.9배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 여기 제가 표에는 16% 적어놨는데 0.9배면 거의는 마이너스 18% 이상 지금 이익이 더 안 좋아졌을 때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익이 망가질 거야. 경기 진짜. 그걸 반영했다는 거죠, 벌써. 그 지수가 이미 저번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의 선행성을 믿는다면 저희 순환론적 사고로 본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라든가 이러한 소위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흔히 말하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좋은 뉴스, 굿뉴스 플러스 심리적인 흥분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빠질 때도 배드뉴스 플러스 심리적 위축 때문에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심리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렇게 나쁜 구간인가 이런 생각을 좀 결국 그럼 이익 전망의 핵심 아닐까요?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관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먼저 유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비용을 적게 들여서 돈을 더 벌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상당히 안 좋았던 배경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한 두바이유가 비싸지니까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무역 적자가 커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해소돼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이익률 저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늦어도. 그렇게 되면 주가의 선행성을 믿는다면 올 가을이 우리가 모든 것을 팔고 도망갈 때인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내년 초를 무두렵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서두에 말했던 지금 고민이 되는
소위 핵심 물가, 코어 CPI도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내려와 있지 않을까요? 뭐 제 희망사항인가요? 하여튼 그런 국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장에 대해서 그냥 뭐 여기서 더 흔들리더라도 예. 뭐 이런 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냥 미국 주식 빠졌다 그날 아침에 다 집어 던지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네네. 그래도 좀 견고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도 유가 차트 보여주신 김에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래도 유가가 그 지금 역축으로 이제 차트는 이제 화면상 띄워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역축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래서 뒤집어 봐야 되는 이제 네. 시점인데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유가가 내려오는 단계에서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유가가 빠질 건지도 한번. 유가가 좀 여기서 뭐 전략 비축률이라던가 여러 예. 가지 이슈가 좀 불거졌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 소위 핵심 물가 코어 CPI가 이렇게 한 2, 3개월 동안은 여전히 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예, 10월에 이제 예. 중간 선거 이후로 그쵸. SPR 방출을 끝내면 유가가 다시 또 진짜 공급이 전략 부족해지면서- 비축률 논쟁이죠. 예. 오늘 기자님이 자꾸 이렇게 예. 어쩌면 이 논리의 약한 고리를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들 걱정했던 거는 러시아산 수출이 없어지면 그만큼 공급이 주니까 유가가 200불 갈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러시아산 석유가 어딘가로 쓰이고 있죠. 예, 중국, 인도가 신는. 중국, 인도가 쓰는 거예요. 인도는 제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더 많이 써요. 사우디 같은 데는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나라한테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거죠. 이번에 자꾸 감사하자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가격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한 90불 정도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이게 지금 뭐 유가가 뭐 다시 뭐 엄청 오르기에는 일단 경기도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적응을 한 거죠. 예. 뭐 러시아가 석유가 멈추면 아무도 안 쓸 줄 알았는데 다 흘러나가고 있고 이란도 좀 있어야 합류할 수 있고 뭐 이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일단 그러한 좀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유가가 여기서 뭐 고공행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 사실 환율도 요즘 네. 많이 좀 1,400원 뚫냐 마냐 말이 많은데 네. 환율도 좀 달러 인덱스 사실 워낙만 약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배경은 우리가 영화를 다 봤잖아요. 예. 빅숏이나 빅쇼트. 마지막으로 같은 금융위기 때 영화예요. 예.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치솟았었죠. 환율이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 문제가 있는 거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우리가 원화가 약해질 때는 쉽게 말해서 달러가 부족해질 때 드러나는 현상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네.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IMF 때는 기업들이 망해서 아무리 조달을 해도 안 하니까 IMF가 아주 이제 우리 사람들 다 깡듯이라는 사람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냥 깡듯이. 진짜 뭐 굴욕적인 조건으로 해줘서 돈을 빌려줬죠. 예. 그게 IMF였고 금융위기도 많은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서 달러 얻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 어떻게든 수합도 체결하고 막 해서 버텨냈는데 한번 지금 묻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딱 물어보면 기업들은 해외 자금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금융기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달러가 이렇게 강할까요? 내가 전 세계 경제가 100이 있다면 그중에서 어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나라의 환율이에요. 미국이 강달러인 건 맞지만 요즘 달러는 지나치게 강해요. 미국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왜 이렇게 그러냐? 미국 비중이 올라오고 일본과 유럽 비중이 엄청 내려갈 거야. 이걸 전제로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원래 예, 그 나라에 맞습니다. 대한 환율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지나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방향을 돌려서 그럼 정말 유럽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그러니까 유럽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딱 나오는 게 여기도 좀 반등했네요. 217까지 이게 190까지 갔다 좀 반등했는데 예. 이게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옆에 옅은 선은 미국의 헨리허브라고 해서 미국에서 거래하는 가격이에요. 딱 보시기에도 이게 가격차가 큰데 미국 가격은 엄청 오르지 않았고 유럽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네요. 사실 8월 20일 날 339까지 찍었던 날 그날 뉴스 언론을 보면 예.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겨울철을 놔야 되니까 예. 각 나라가 빨리 이걸 막 채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PNG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가져오면 됐었는데 이제 자기네 창고를 채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채운다고 했더니 채우고 나면 채워봤자 3개월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채우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꾸 자기네 가스관을 멈추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 노르웨이 같은 데서 네. 대표적으로 자체 조달을 하죠. 좀 비싸게라도. 예. 또 하나 있어요. 원래 이제 미국은 좋은 거죠. 미국이 신났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 러시아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러시아 거를. 예. 근데 러시아랑 관계가 저렇게 되니까 미국산 LNG를 수입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6월 달에 미국에 소위 LNG를 수출하는 항구가 좀 네. 망가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구가 11월 8일부터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와 있지만, 이제 러시아 거를 쓰기보다는 다른 걸 대체하고 있고, 또 하나 미국산 LNG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네. 카타르산 LNG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보면은 뭐 우리나라 LNG 수주가 막 늘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 이거는 카더랍니다. 예. 제 재미로, 제 앙기자님을 예. 얘기하니까. 러시아에서 가스 받아다가 중국에 액화시켜가지고 보낸단 말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세탁설이 세탁설 계속 그러니까 예, 대두되고 사실 있잖아요. 돈이라는 예. 건요. 이게 우랄두가 되게 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차익거래를 엄청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카더라니까 재미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틈새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럽이 올 겨울에 이제 그 에너지가 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줬어요. 아, 유럽이 이제 전기료가 너무 오르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를 증설 못 하죠. 예.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이것도 나왔었고, 네. 이제 소비자들이 뭐, 공장도 못 돌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좀 너무 지나친 기후 아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라인강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다 했지만. 수력 발전 안 된다고. 예. 원전이 가동 안 원전 되니까. 가동 안 근데 되고, 이제 예. 어느덧 또 물이 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물이 문제될 때는 다들 보도하고 예. 좀 괜찮아지면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림이 안 나와주니까. 사실 우리가 유가를 바라봤을 때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코어 CPI가 주택가격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유가가 가을에 다시 심해질 거야. 그래서 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9월 7일 날 사우디의 아람코가 10월에 OSP, 이게 뭐냐면 마진 같은 거예요. 좀. 네. 그거를 엄청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유는 그래요. 원래는 중동은 여름에 발전 수요가 제일 많죠. 에어컨을 엄청 많이 돌리니까. 네. 그래서 그 계절성이 끝나고 나면 내리는데 이번엔 특히 더 많이 내렸어요. 이미 중국 같은 데 시장이 러시아로 대체됐잖아요. 네. 이런 얘기로 시장 점유율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그래서 10월부터는 상당한 물량을 여기서 쏟아낼 거로 봅니다. 예. 아까 기자님께서 전략 비축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라는 건 이게 막 겹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걱정이 있지만 또 미국은 그래서 그때 전략 비축률을 쌓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예. 물려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런 물가에 관련된 가격들이 예. 뭐 여기서 더 유가 폭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원자재 쪽은 짚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뭐 이제 경기 전체적인 그런 경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좀 뭐가 그럼 있을까요? 우리가 원자재 얘기다 보니까 좀 이 말을 이어가자면 예.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원자재는 매우 후행적입니다. 경기에 동행하거나 후행적이에요. 근데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를 앞서가죠. 네. 이 시차가 항상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긴축을 하면 아까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경기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OECD 디퓨전 인덱스인데 이게 지금 이미 이 파란색에서 엄청 내려와 있죠. 네. 그러니까 엄청 내려와 있고 반면에 블룸버그의 커머더티, 저희 상품 가격 지수는 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이제 코어 같은 건 잡혀갈 것 같아요. 주택 가격도. 네. 고용도 여기서 돈 더 주고 채용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다만 그런 서비스 업종은 좀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서비스업이 개방되니까 요새 레스토랑 같은 데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들의 상품 가격이 더 치솟으면서 인플레가 제한되는 걸 걱정하잖아요. 예. 경기가 이런데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게 쫓아서 보통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 보시면 뭘 찾으셔야 되면 기업들을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후행적으로 늦게서야 막 단가를 올려요. 예. 최근에 코어에서 신용품 가격이 올라왔던 배경은 우리나라 요새 뭐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오리온 초코파이부터 맞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오르고 술도 다 오를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왔는데 원재료가 내려가요. 그럼 그 기업들은 마진이 더 남겠죠. 그러네요.
아니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에 갖다 팔 수 있는데 원재료 비중이 좀 내려올 만한 것들 지금 막 올라와 있는 것들 이미 그렇게 돼서 시장에서 밑단이 굉장히 단단해진 것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기에 관한 거다. 기본적으로 골격을 보실 때 주가는 EPS 곱하기 PR이에요. 이거 너무나 쉬워요. 그냥 그건 산수인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말 고민이 됐던 거는 아까 금리가 이번에 더 건드려졌지만 PR이 조정받은 거죠. PR 조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PR 조정이 훨씬 심했어요. 예. 근데 버텼던 건 EPS인데 역설적으로 이번 환경이 좀 독특한 건 뭐냐면 PR 조정을 야기했던 게 인플레였고 그래서 건들다 보니까 커머더티가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EPS 쪽은 이게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수요가 약해지는 건 걱정하지만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P 곱하기 Q-C인데 여기서 C 부분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있어서 이익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우리나라는 뭐가 해당되냐면 우리나라는 또 이익이 뭐가 있냐면 미국 입장에선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되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 빅테크들이 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인율에 관한 밸류 추스도 많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EPS가 완전히 망가질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저도 이제 IMF 트라우마가 있는 세대예요 저희가. 그때 약한 고리가 거기였죠. 달러가 없으니까. 그때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2000년대 초반 90년대 그때의 어떤 레벨 아니에요? 예. 이미 그렇게 이머징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미 IMF 위기급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냐면 이게 물론 여기는 중국도 포함되고 이런데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희가 데이터를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떤 미디어나 또 하나는 실제 프론트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했던 가장 흥미로웠던 정보는 생각보다 미국 자본들이 유럽 자산을 매우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유럽의 부동산을 사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개인들은 유럽 가서 명품을 사요. 유로화가 패러티가 깨져 있는데 이 가격 정도가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 사실 유로는 이머징과 많이 연동돼요. 이머징이 좀 살아나면 유로화도 살아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수단고리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돌고 있는데 이 수단고리가 작동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작동되는 게 뭐냐면 CPI가 결국 여러 코어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건 좀 시차를 두서 내려오니까 좀 걱정은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머징을 약세로 몰고 이런 모든 것을 야기했던 상품 가격 강세가 어쩌면 이제는 진정됐다는 점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다음 그림 보다시피 유가가 내려와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건 이익이 도는 거고 뭐 당장은 사실 추석 이후에 전 기대했어요.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여전히 그 금리 인상기에는 좀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을 무조건 떠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는가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제 영영 떠나진 않을 거라고 보면 사실 코스피가 이미 조정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그러니까 반등도 사실 또 업종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우리 초기에 이게 주가가 돌아왔을 때는 매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익은 많이 못 내도 많이 파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가장 연동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은 여기서 더 확 마이너스로 이제 정말 이게 사상 유례 없이 내려갈 거냐 이 고민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내려와 있으면 어느 시점 가면 돌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연준의 피봇을 기대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유동성 줄였는데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줄일 것이다 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고민이에요. 유동성 증가율이 많이 내려와 있으면 매출이 돌아설 때가 다가오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부터는 약간 물려간다 생각으로 들어가도 된다가 제 생각이어도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게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했을까? 왜냐면 일본은 괜찮았거든요. 일본은 증시 자체는 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가 저렇게 됐을 때 엔화가 떨어지긴 했지만 일본 수출 기업도 상당히 좋았고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에 딱 나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오는 거죠. PC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줄었고 스마트폰도 줄었고 심지어 데이터 센터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업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수요가 적어질지. 그래서 막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여기 수율을 예. 맞추기 위해서. 근데 쌓다 보니까 어느덧 과거에 대략 주요 메모리 업체 합계의 재고 자산을 보면 재고 일수가 한 5.1주였는데 지금 9.5주까지 왔거든요. 거의 그럼 2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째, 시장이 좀 버텨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을 잘 못 쫓아가겠구나. 재고가 많으니까요. 이게 이제 꺾여야 되니까 예. 재고 지표가. 근데 제가 볼 때 이 꺾이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밀어내기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팔면서 디램 가격이 확 내려오겠죠 한번. 예. 그게 4분기에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의미 있는데 어떤 분은 그때 확인하고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사놓으면 되자. 어떤 분은 내년에 1분기 가서 하자고. 이거는 여러 개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재고를 떨어야 되는 시기가 다고 있고요. 재고를 떨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익이 싸게 예. 공급을 하잖아요. 싸게. 이걸 활용하는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국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좀 약해지고 뭔가 재고 조정 사이클에서 어쩌면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 예. 이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반영된 것들이 보통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좀 녹아 있어요. 예. 근데 당장 뭐 쉽게 접근하시면 자동차 같은 게 제일 좋죠. 자동차는 예. 왜냐하면 수요도 있는데 모든 게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괜찮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필수 비제는 당연히 좋아지죠.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없죠. 좀 기저 효과 때문에 여행이라던가 뭐 호텔이라던가 면세라던가 이런 쪽들은 네. 면세는 백화점에 속해 있으니까.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안 좋아졌다 돌아져서 수출이 늘리는 것들 화장품 같은 데서도 화장품. 선별이 되는 거죠. 예. 소품종 생산으로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이제 태조 이방원이 항상 나오시죠. 맞습니다. 요즘 뭐 태조 이방원. 예. 2주 전일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딱 와서 예. 태조 이방원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봐서 근데 저 별말 없이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 시총 규모가 크지 않아서. 예. 그리고 소외된 업종이어서 좀 그게 다 반영되는 개념이 뭐냐면 투자 사이클이에요. 예. 지금의 핵심은 매출이 나오려면 투자가 돼야겠죠. 네.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뭐 조선 같은 것도 좋아하고 방산 같은 건 수주 인식이 되게 길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요지는 투자에 관련돼서 좀 매출이 늘어날 만한 것들 하나가 있고 네. 아까 전에 강조했던 거는 소위 판가는 올려놨는데 지금 원가는 내려오고 있는 것들 예. 다 이 가지 두 가지로 가면 되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좀 엇박자나고 뭔가 과거와 좀 다른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미국이 동맹들에게 설비 투자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은 공급 과잉으로 계속 가는 거고 새로운 설비 투자가 엄청 진행되는데 이건 예.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 가서. 예. 이거 그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좀 블락이 나눠준 경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우리가 기업을 찾을 때 지금 생각해야죠.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고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거나 선진국의 화장품도 중국보다는 일본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애널리스트 주장이지만 예. 그런 식으로 어쩌면 동맹국들을 향한 어떤 수출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예. 집중하신다면 예. 중국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 올 것 같고요. 예. 느낌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공급과잉 가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또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그냥 중국은 또 러시아와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예. 또 러시아에 싼 석유를 쌌다 쓰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 블록화가 결국 우리를 파멸로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과 이게 파멸적 과정으로 보는 과정과의 차이인데 저는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본과 변동성 아닐까? 아직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미국이 생각보다 소위 코어 CPI 문제가 심각하냐?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마저도 결국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잡힐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용품 가격도 결국은 이러한 후행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잠재워질 것이다. 두 번째, 그럼 지금까지 그래도 긍정적 징후를 이끌었던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이어진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적응을 해갔다는 거죠. 이제 적응을 해갔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래로도 크게 안 열리고요. 위로도 크게 못 여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뭔가 매출을, 돈 버는 거 매출을 늘리는 기업. 네. 이게 뭔가를 뒤져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부가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상반기가 그렇게 최악으로 안 봐요. 내가 놀라울 정도로 내년에 금융위기 가능성 제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러기에는 이번 올해 연준이 잘했습니다. 어쩌면 확실하게 인플레 쪽을 제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예. 때문에 저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제어된다는 신호만 나온다면 새로운 어떤 정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우리나라 기업들 돈을 더 버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올해 가을이 여전히 아까 말했던 순환적 사고로 본다면 기회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예. 뭐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맨 마지막 차트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차트를 사실 되게 암울하게 보자면, 이제, 이 블록 경제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디플레 논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곳이 분리된다. 미국에서 악조건화해서 비싸게 물건을 만들면,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이 아메리카 시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그때 인플레가 안 났던 거는 결국은 중국에서 싼 노동력을 갖고서 싸게 수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미국은 소비해가지고 남은 잉여만큼 새로운 생산성 향상에 투자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체제에 들어온 게 2002년 WTO 때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라임은 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세계가 망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또 중국이 빠진 채로 뭔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더 발전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예. 그게 결국은 어떤 시대였냐면 그 냉전 시기였지만 예. 결국은 미국의 품 안에 들어가서 많은 기업들이 발전을 했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들어오면서 세계의 경제가 지나친 어떤 소위 디플레 환경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뭐 헤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어느덧 자연스럽게 약간 과거보다는 높은 인플레 시대로 갈 거야, 앞으로는. 예. 뭐, 내가 만약 그 시대로 간다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약간은 뭐, 유지될 때, 우리가 현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길게 본다면, 결국 그때는 또 집을 사고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하는 새로운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의 변혁기를 격돌해서 술이 망한다, 누군가. 이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블록화되는 체제 내에서 경제가 나름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플러스 요인도 있어요. 어떡할 뻔했어요. 중국이 만약 계속해서 미국과 친하게 지냈으면 우리 반도체도 끝났고요. 예. 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어떻게 얼떨결에 중국이 쫓아오는 걸 또 견제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또 이거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 향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한국 기업의 경우는 이제 중국을 블록 경제화 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과정에서 좀 고통을 많이 겪겠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장품과 엔터예요. 화장품과 엔터.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소위 큰 업체들, 아모레나 LG생건이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히트를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익스포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엔터는 중국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그룹들이 가서 히트 많이 쳤잖아요. 중국에 혐한령 내려준 뒤에 다 멈췄는데, 뭐 세계로 나가버렸잖아요. 예.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별로 거라니까요.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문을 열어주는 기업이 나와준다면,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뭐 걸그룹들 남자 그룹에서 BTS가 하이브를 만들었고, 여자 걸그룹에서 결국은 트와이스가 일본을 뚫었고, 예.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세계를 뚫었잖아요. 그런 제품이 나와준다면 그 기회 제조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우리가 좀 맡기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 보이지만 빈 영역을, 화장품 얘기 들어볼까요? 아모레랑 빈 영역을 풀어야 하라고. 얘는 과거에 중국의 화장품 회사 중에서 이렇게 정말 옛날에는 저런 회사야 했던 회사가 이제 엄청난 메이저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일본 게 이거였잖아요. 전자제품 하면 일본 거, 그리고 네덜란드 필리스 TV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뺏었잖아요. 상황이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중국에 다 뺏길 상황이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저렇게 활동하게 놔뒀으면 TV고 뭐고 다 우리는 뺏기게 돼 있었어요.
길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다. 우리는 예. 그런 생각 속에서 접근하면 뭐 매일매일 힘들죠. 요즘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도 크고 주가가 여기서 뭐 확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기업들을 발견하신다면 올해만 보시지 말고 예. 4, 5년 뒤까지 바라보시면 뭐 이런 말은 제가 원래 장기적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이 정작 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왔는데 매일매일 시장에서는 하루하루 매크로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괴로워도 그런 걸 좀 찾아서 가는 그런 구간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국채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네. 와 국채 싸졌다. 국채 좀 사시면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채권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꼭 채권을 안 사도 예금 들어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해들 하시는데 주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자산 쪽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예금 들었다니까요. 예금 금리가 워낙 제가 예. 맨날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금리 와줘서 우대 금리 해주면 내가 넣을 수 있다. 예. 근데 상당한 금리 수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만약 미국채 금리가 4%짜리 나오면 안 돼. 안 기자님 어떠시겠어요? 고민 약간 일부 자산 약간 넣어놓을 수 있죠. 예. 장기적으로 박아두면 괜찮잖아요. 근데 예. 저라면 근데 그거는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의 영역이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 익스포저 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러면 또 이 인플레가 고착화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투자를 안 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요즘 특히 경계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나는 완벽한 기회를 잡아서 주식을 사거나 완벽한 기회를 잡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이건 부동산도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이 갑자기 급매가 나오면 사야 되는 거고 예.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 주식이 1000포인트 빠지고 막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을 때는 아침에 나와서 막 무조건 시장에 떠나야겠다 생각이 들 때 스스로 그럴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사놓으시면 네. 결과론적으로 시장을 내년 뒤에는 좀 웃으면서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2년새 파워게임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지만 환율이 너무 오른 덕분인지 사실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막 큰 손실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 미국 주식이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한국이 빨리 반등을 못한다면 당분간 미국의 그 강한 경기에 좀 탄탄한 소비에 묻어가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지금은 달러 투자에 그냥 확신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주식에서 터져도 달러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예. 그리고 달러 투자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라는 거를 꼭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게 아니라 예. 달러 자산도 좀 어떤 달러가 굉장히 약해졌을 때는 달러 자산을 사놓고 지금은 반대로 뭘 사야 되거든요. 엔화 자산을 사고 유로 자산을 사야죠. 달러는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좋아진 걸로. 원화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큰 자금들은 원화 자산은 이렇게 선호는 안 하죠. 리스키하죠. 예. 코로나 이제 뭐 걸려도 다들 뭐 그러는 분위기여서 이제 유럽에 다 놀고 있던 부동산들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요번에 그 물가 올라온 걸 잘 뒤져보시라는 거죠. 가면 와 숙박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렇죠. 레스토랑 외식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나라예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예. 유럽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달러가 좋죠. 네. 달러 자산보다는 좀 유로 자산이 좋고 최근에 저는 엔화 자산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엔화 자산은 뭐냐면 예. 우리 좀 리오프닝 재개되고 나면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가지 않을까요? 예. 멀리 일본은 다 갈 것 같아요. 예. 여행 갈 돈만큼만 바꿔놔라. 제가 주장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순환론적 사고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안 좋은 데가 좋아질 때를 노리고서 여기서 사는 거고 좋아진 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내 말한 듯이 좋았지 않았어? 내 말대로 나빴지 않았어? 이렇게 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어떤 그러한 소위 미디어의 어떤 소음에 주목하지 말고 예. 정작 지금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 일본 여행 갈 건데 엔화 좀 사놔야지. 예. 유럽 내가 이탈리아를 한번 저도 요새 와이프랑 맨날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럽을 엄청 비싼 거 아세요? 많이 한국 와 많이 쓰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디 가시려고? 우리 아빠가 스페인을 넘어가고 싶어 해서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격이랑 그냥 여행사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행주들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녀야 되니 화장도 해야 될 거고 예. 옷도 사 입을 거고 백화점도 가서 면세점도 들릴 거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게 많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다 무슨 생각하시면 반도체 사이클 언제 돌 거야? 다 그것만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재고를 보면 큰일 났다 생각하시겠지만 재고를 계속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재고떨이에 들어갔고 그 재고떨이를 하는 순간 많은 기업들은 싸게 사겠죠. 그쵸. 그러면 또 살 것들이 막 보인답니다. 주식시장을 그렇게 지금은 남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두렵지가 않으시고 제가 미스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생각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뭐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도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저번에 친한 친구가 얘기했더니 좀 비관적 얘기를 해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다 같이 안 좋으면 마음 편해지니까 그냥 세상이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부동산도 거의 폭락을 하고 부동산이 정말 많이 빠져도 그때 가도 못 사요. 왜냐면 그때 가면 더 빠진다고 못 사는 거고요. 주식도 매일 바닥에 사는 건 운이고요. 적정한 시점 물려서 산다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는 기업들은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큰일 났구나 하고서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를 봐요. 회의 들어갔다 나오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가격을 이제 좀 봤더니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밀렸다가 오히려 거의 보합권에 와 있더라고요. 이미. 크게 안 늘었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사람들이 뭐 개인이 사서, 개인도 스마트 머니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아마 분명히 시장은 더 변동성, 에너지 가격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에너지 갖고 얘기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거에 연연하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응해 가고 있다. 지금 막 전세가 바다에다도 기름 띄워놓고서 사고 팔고 있고, 돈 되는데, 뭘 안 해요. 요번에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뭐예요? 그 나라에 틈새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난 데이터나 그거 보고서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제 기준에는 제가 틀려더라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투자자의 마인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 뭐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럴 때 사야지 어떤 물리면서 살만한 또 구간이라고 또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업종별로 기업별로 쪼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 안갑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